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입시 설명회로 지원 강원 민방에서 만나게 된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댓글 올려주세요. 인사 좀 해야죠.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올려주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댓글을 올리냐에 따라서 강의 내용이 좀 달라지겠죠? 빨리 열심히 인사해 주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합격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2022학년도 입시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느냐,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좋아요. 많이 나오네요. 어쨌든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인간 좀 믿을만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 말이 저렇게 하면 진짜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을 대학을 보내고 있거든요. 믿어라. 그러면 길이 보인다. 자, 이제 선생님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입시 설명회 하는데 무슨 갑자기 악보. 자, 질문. 이 곡의 이름은 뭘까요? 못 맞출걸? 근데 이렇게 했는데 맞추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캐논 변주곡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선생님이 왜 이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이 캐논 변주곡이라고 하는 악보의 일부분을 딱 보여주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의 가장 키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수시 전형을 여러분들이 막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시 전형을 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사실 이 악보처럼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읽어 나갔을 때 이건 이런 곡이구나, 이건 진짜 괜찮은 곡이야 라고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누가요? 입학사정관들이나 교수들이요. 그러니까 나의 학생부는, 나의 입시 전략은 이런 모양이 되어져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선생님 뭐라고 그러냐면 The Spirit of 입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시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험생이고 우리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토요일 날 오후에 이 귀중한 시간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에 접속해가지고 얘를 뭐라고 얘기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한.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 지도하는 학생의 거의 대부분을 그들이 원하는 대학을 다 보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3등급 학생 고려대학교 보냅니다. 왜 못 보내요? 보낼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길래 3등급도 고대를 갈 수 있지? 왜 4등급도 성대를 갈 수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이 악보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악보를 열심히 볼 줄 아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이제 악보에 좀 익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이 악보들을 쭉 음을 따라가다 보면 이 종이에 그려져 있지만 이 음악이 귀에서 들린다라고 그래요. 선생님은 그 정도까지 수준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악보를 딱 보면 그 악보에서 나오는 선율이 귀에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걸 우리한테 그대로 갖다 놓으면 학생부를 쳐다보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다 보이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스피릿이에요.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진짜로요. 선생님, 저 고3인데요. 당연하죠. 선생님 지금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도 고3인걸요. 고3 때 만나서 지도하는걸요. 문제는 본질이 무엇이냐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본질이 뭘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학이 입시를 여러 전형들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우수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우수함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우수함은 일단 아니에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선생님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린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대학은 그걸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겠지만 우수라고 하는 단어는
주관적인 단어예요. 내가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내 친구가 생각하는 우수함은 다르다고요. 여기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내가 우수합니다라고 주장을 막 했는데 대학이 그걸 쳐다보면서 뭐가 우수하다라는 거지?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대학은 무엇을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이해하고 공부해야 돼요. 이게 스피릿이거든요. 뭐 되게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갔어요. 식당 어떻게 정하세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메뉴 어떻게 정하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게 정말 맛있어 보여요 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 기준을 맞춰주는 게 입시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만 하면, 그리고 그 파트를 조금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정말 생각외로 손쉽게 합격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은 지금 2022학년도 올해의 입시에서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네 가지이긴 하지만 세 가지의 덩어리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시, 내신의 우수함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위주 전형이죠. 수능 위주 전형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객관식 역량이 뛰어난 학생, 우수함의 기준을 잘 이해하세요. 너 정말 우수해. 뭐가요? 뭐가 우수하냐고요? 객관식 능력이 정시, 내신이요. 자, 그 다음에 대학이 그 다음에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논술 전형입니다. 그건 뭐요? 사고력, 독해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공계열은 수리력을 측정하는 거죠. 너 진짜 우수하구나, 사고력이. 너 정말 우수하구나, 논리력이. 너 정말 우수하구나, 수리력이. 대학의 기준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쉽게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객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역량을 측정하는 전형입니다. 자, 밑줄. 밑줄. 앞에 국어 선생님이요, 수학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으나 밑줄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막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께 됩니다. 밑줄. 객관식 능력으로 드러날 수 없는 모든 역량을 측정하는 것,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창의력이요. 창의력은 객관식 표현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나의 창의력은 대학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뭘 보고 측정해요? 학생부를 보고요. 그 기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학사정관이고 위촉 입학사정관들인 대학 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기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2022학년도의 전형별 비율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5개 대학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2022학년도 입시에서 성공하냐 실패하냐를 결정짓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대학을 쓸 것인지를 지금 결정해야 돼요. 육모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결정해야만 합니다. 대학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투 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을 쓰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쓸 거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쓸 거냐. 요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가 완전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 왜? 40%거든요. 이해됐죠? 그런데 내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지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학생부 교과 전형 저기 한번 볼까요? 11.9%예요. 별로 안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지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제외.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정시. 그러니까 어떤 걸 키포인트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은 무조건 확정되어야 돼요. 어떤 트랙으로 갈 것이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트랙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들을 공략하는 트랙으로 갈 것이냐. 이 트랙이 결정되어야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게 결정돼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해 보세요.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이 방송을 이제 들을 때쯤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학생 말고 생각을 해보면 기말고사 거의 끝날 때쯤 이 강의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미 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나의 트랙은 어떤 트랙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들으면서 정하세요. 아, 내가 고민을 해봤더니 나는 이 트랙인 것 같아. 물론 강의가 다 끝날 때까지 듣고 난 다음에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난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패할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한 애는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논술, 기타 전형 이렇게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전형은 실기 전형, 특기자 전형이니까 빼고요. 그럼 나머지 4가지의 전형이 방법이 나오죠. 나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대학을 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 되겠죠. 트랙을 정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어떤 방법, 어떤 전형을 통해서 갈 거냐? 나의 강점은 뭐지? 이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의 강점은 어디에 있나요?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드렸습니다. 각 전형은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요. 핵심 가지고 있다고요. 핵심을. 그러니까 그 핵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맞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올해 수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N수생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점입니다. 이건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전년도에 수능에서 졸업생들의 비중이 29%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재수생이었어. 근데 올해는 30%를 조금 넘을 거거든요. 그 이후 조금 더 넘을 거예요. 32, 3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N수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다.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올해 고3들에게, 현역 고3들에게 가장 힘든 점이죠. 2015 개정교육과정의 새로운 유형의 수능 때문에 육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학을 잘 치는 학생들이 수능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지금 반수로 몰리고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학원을 등록하고 있는 숫자가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N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정시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년부터는 40%거든요. 그래서 주요 대학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올해 정시의 비율을 좀 많이 올려놨어요. 38, 35에서 40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의 정시 비율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에 주제와 연결되죠. 그러면 정시가 늘어났으니까 나 수능에 한번 도전해서 수능으로 한번 상위권 대학 한번 뚫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반수생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올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급 효과가 진짜 장난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표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약대 선발이 37개 대학에서 1763명을 선발하는 약대 선발인데 문제는 지금 이 약대 선발을 준비하고 움직이는 주요한 세력 중에 한 세력이 뭐냐면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이에요. 그 사람들이 약대를 목표로 그죠? 전문 직업인 뭐 이런 걸 꿈꾸면서 약대로 직장 그만두고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딱 반년 준비를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직장인 수능반이 지금 개설되고 있거든요. 몇 명이 될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될 거예요. 수능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되고 확대됩니다. 그래서 서울 15개 대학 가운데에서는 11.9%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조금 변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긴 한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요소를 끌어들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어나서 내신이 엄청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내신이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 그건 착각.
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되고 확대되고는 있다. 그러나 그게 진짜 학생부 교과 전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고3들은 그나마 나은 거고요. 지금 2학년 학생들은 학생부 서울에 있는 상위권 15개 대학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건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 플러스 학종, 서류 반영 전형이요. 이게 지금은 15개 대학 중에서 3개 대학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2학년 학생들부터는 8개에서 10개 대학 정도 됩니다. 지금 발표한 것만 8개 정도 대학이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학종 들여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내신이 중요해지는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순간 아주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올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첫 번째 수능 체제 개편의 첫 번째 도전하는 거죠. 공통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공통 과목에 대해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완전 유불리가 확정되어져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문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좀 중요한 단어이긴 한데 구조적 불리함이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어쨌든 구조적인 불리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올해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시에 조금 더 올인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시에 지원하는 그리고 또 조금 더 하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전형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조금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되게 단순하게 말해봅시다. 정시.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이것도 안 되겠고 저것도 안 되겠고요. 전 정시파예요. 막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조금만 고민해 보세요. 저 선생님은 그 재학생들이 정시파로 돌아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적이요. 좀 장난 아니에요. 20계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2020 수능에서 국수탐 표준점수 합계가 전국 의예과가 393점에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393점이 나오려면 탐구 2과목 다 맞고 국어에서 하나, 수학에서 2개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전체에서 3개 틀린 학생이 의대를 가는 거예요. 스카이라인으로 가려면 대략 한 5개 정도 돼요. 추가 합격까지 계산하면 수능에서 6개예요. 수능에서 6개예요. 그 다음에 상위권 6개 대학 381점 계산할 수 있겠죠? 아까 선생님이 93점이랑 388점이랑 5점 차이, 표준점수 5점 차이에 2개 정도 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개수 2개 정도 본다고 이야기했으니까 7점이니까 한 3개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상위 6개 대학 한양대까지 딱 끊겼다라고 이야기하면 실제 수능에서 틀리는 개수 한양대까지 6개에서 7개. 이런 식의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도 정말 내가 정시를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건 가능성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은 넌 정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시를 여러분들이 내가 정시 파이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정시파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16시간 정도의 공부를 해야 돼. 선생님 16시간이라니요. 전 6시간도 안 하는데. 이 강의 들으면서 반성하세요. 앞에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이런저런 고민 많이 했었죠? 반성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왜 16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경쟁자인 졸업생, N수생들이, 재수생들이 대략 한 16시간 정도 공부를 해요. 최소한 그들과 비슷하게는 해야죠. 맞죠?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스카이라인 중에서 서울대, 고대, 연대 중에서 정시로 스카이를 들어간 학생들 중에서 N수생의 졸업생들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 서울대학교 얼마? 60%. 그러니까 10명이 정시로 들어갔는데 그중에 졸업생, 재수생이 6명. 그 다음에 서울대, 고대, 연대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70%요. 됐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10명의 학생이 정시로 서울대를 갈 때 그중에 6명은 재수생. 10명의 학생이 고대, 연대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중에 7명은 재수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요, 여러분. 대략 정시 비율이 20% 후반대 30%가 안 될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0% 넘어 거의 4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유리해요? 정시가 확대된다라는 이야기는 재수생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니까 내년에 선생님이 이제 이걸 자료를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가 서울대는 70% 가까이 될 거고요. 고대, 연대는 80% 가까이 될 거거든요. 그만큼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상위 12개 대학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N수생의 비율이에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상위 12개 대학에서 정시에서 N수생의 비율을, 졸업생의 비율이에요. 졸업생의 비율을 보니까 재학생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쭉 떨어지고 있네요. 30% 중반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학생이요. 고3들, 현역이요. 근데 반면에 졸업생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65%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상위 12개 대학에서 정시에서 난 정시를 무조건 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보다 더 강력하고 더 공부를 하는 학생들, 졸업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이건 빅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의 추세를 나만 거스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오바예요. 그건 반댈세. 됐죠? 자, 그 다음에 진짜로 그러면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건 2020 수능에서 표준 점수의 평균을 재수생과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재학생들은요, 여기서 움직입니다. 97점, 98점대에서 움직여요. 표준 점수가요. 국어, 수학과, 수학나. 수학과는 이과 수학이고요. 지금으로 한 미적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확률과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의 평균이 재학생들은 95, 98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수생들의 평균은요, 108점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이제 좀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열심히 해서 정시파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보다 1년 더한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독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데이터가 말하는 거잖아요. 국어에서 10점 차이고요. 수학에서 10점 차이예요. 그러면 합이 얼마? 20점 차이예요. 표준 점수 앞에 거 표 생각나세요? 표준 점수 20점 차이면 재수생들이 의대 라인에서 놀고 있을 때 재학생들은 건대 라인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격차가 난다고요. 여러분들이 정시를 이야기를 할 때 그만큼의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노력하느냐, 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빙고.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신이 없어. 대답이 선생님 저는 어떡하죠? 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전략을 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6월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공통 선택 과목에 대해서 유불리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찻잔송의 태풍이냐 진짜 태풍이냐는 조금 더 쳐다보긴 해야 돼요. 그러나 확실한 건 유불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불리해요? 네, 인문계열 학생한테 대놓고 불리합니다. 뭐가 불리할까요? 네, 불리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수시 측면에서 본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아주 낮아졌다 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예요. 왜요? 수학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1등급, 2등급 받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한 5% 정도 보거든요. 수학에서 1등급 인문계열 학생. 쉽지 않죠. 영어는 간접연계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훅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지금 1등급이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수시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정시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과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다른 길을 갈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해되죠? 다른 길을 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정시에서. 뭐가 돼요? 미적분에서 미적분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미적분은 대학에서 딱 지정 과목이 있거든요. 너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선택해야 돼. 이공계열, 상위권 이공계열은 전부 다 지정 과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보고 준비를 했는데 성적이 그만큼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한이 없는 인문계열 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뭘 들고요? 미적분 성적을 들고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교차 지원이죠.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명목상, 이건 실질적인 건 아니지만 명목상 인문계열과 이공계열이 없잖아요. 근데 대학은 인문계열과 이공계열로 뽑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생긴 거죠. 대학은 인문계열과 이공계열로 뽑는데 우리는 지원할 때 인문계열, 이공계열이 없어요. 융합형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근데 현실은 명목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현실은 완벽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 거냐면 애매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중위권 학생들, 중위권 이공계열 학생들이 미적분 성적의 유리함을 들고 인문계열 상위권 학과로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예요. 얼마만큼 들어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년에는 이게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예년에는 수리가, 그러니까 이공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적분 선택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육모 끝나고 난 다음에 미적분은 수리가형은 도대체 난 답이 없어. 이과 수학은 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문과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수리나형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전국에서 한 4% 정도였거든요. 수리가형, 이과 수학 선택자의 한 4% 정도가 문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걔들이 문과로 넘어가게 되면 수리가형에서 한 3, 4등급 받던 3, 4, 5 정도 받던 학생들이 수리나형으로 옮겨 이동을 하게 되면 1, 2, 3을 받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 4%가 이동하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현재 수능 체제에서는 이렇게 점프하는 학생, 이동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빵명. 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이 그냥 미적분 시험을 치고, 왜 미적분을 쳐도 확률과 통계를 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치고 그 성적을 들고 문과로 지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정시가 난리가 날 거예요. 인문계열은 특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 방금 이야기했죠.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교차 지원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엄청 클 거예요. 이걸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전년도에 서강대학교가 지금 3년째 뭘 하고 있냐면 완벽한 교차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서강대학교 전형이 진짜 이럴 때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진짜 서강대학교가 뭘 예측한 것처럼 있잖아요. 어떻게 전형이 유지됐냐면 이공계열의 수리가형을 시험을 보던 학생들한테 인문계열로 이제 문과 학생들이 이과를 지원할 수 있고 이과 학생들이 문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완벽한 교차 지원을 허용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는 수리가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왔을 때 어려운 과목을 공부한 것에 대한 대가를 줘야 돼라고 하는 컨셉 때문에 수리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문과로 지원할 때 가산점 150%를 줬어요. 인문계열 학생들은 120%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랑 똑같아요. 와, 이렇게 소름 돋을 수가. 서강대학교가 이걸 연습을 했던 거예요. 이미. 근데 서강대학교 상위권 학과들의 문과 인문계열 학생들의 상위권 학과들의 이공계열이 생각보다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는 것. 올해는요.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대 지원자 반수생이 얼마만큼 유입될 것이냐. 특히나 미적분으로 많이 유입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금 이게 여러분들은 조금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곧 대학교 1학년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고3 코로나 직격탄을 그대로 맞은 아이들이거든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3 때 코로나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아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내 실력을 다 발휘해서 수능을 본 게 아니야. 이런 어설픈 생각들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을 가서 사이버 대학 다니고 있잖아요. 실제로 현장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도전해 볼까라고 하는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 변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시 지원 전략을 살펴보면 상위권 대학의 커트라인이 하락할 거예요. 왜? 40%니까. 그죠? 전년도에 비해서 비율이 확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커트라인 자체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절대 지원자가 더 반수생이랑 약대 지원자들의 지원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트라인 자체가 많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지원의 전략 핵심은 공부량이에요. 얼마만큼 공부하고 있냐. 그래서 선생님이 했죠. 정시를 고민한다. 내가 정시를 선택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16시간. 지금부터라도.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냐, 지방 국립, 거점 국립 대학이냐. 요거 선택을 해야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치열한 눈치 싸움, 역대급 눈치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왜? 이공계열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불수능을 전제. 수능 용모 딱 쳐보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수능은 무조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략이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생부 위주 전형,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지금에 와서는 설명할 필요가 거의 없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서 서울 상위권 대학의 교과 전형은 늘어났다. 그런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류 20, 서류 40, 정성평가 20. 그러니까 결국 뭐 한다고요? 학종의 평가 요소 도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3개 대학이지만 내년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학교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합격자 평균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 사실 올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해당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죠? 1.1, 1.7, 1.0, 2.2 이건 어느 나라 성적이야? 막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대부분 1점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얘는 예측이에요. 정말 용이해요. 왜냐하면 전년도의 성적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다만 올해의 케이스만 살짝 다릅니다. 왜?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좀 늘어났으니까 성적 자체는 떨어질 거예요. 이해됐죠? 전년도의 합격선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긴 할 겁니다. 그러나 정량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다. 그 예측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거점 국립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점 국립대의 합격선은 대략 한 3등급 중후반이거든요. 학생부 교과 내신이 3등급 중후반대에서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점 국립대를 지원해 볼 만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수준 최저학력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제발 내가 성적을 잘 올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수험생들이 실패하는 원인의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수능 성적은 무조건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전략을 짜야 돼요. 그래야 실패가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짜라는 말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성적이 실제 수능 성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략을 짜라는 겁니다. 성적을 올려서 아니요, 여러분. 제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논술 전형이 제일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죠. 논술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고 제가 논술을 좀 쓰니까 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서 논술로 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2등급 정도만 올리면 돼요. 이렇게 저한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절대로 말립니다. 왜냐하면 논술 전형 전체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율이 30%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30%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제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10명이 원서를 썼는데 그중에 3명만 충족시킨 거예요. 그러면 원서를 쓴 10명은 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나 이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맞출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7명은 달성 못한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긍정적, 너무 자기 긍정해가지고 나 이 정도의 수능 최저는 맞출 수 있어. 그래서 합 4. 이게 가장 높은, 논술에서 거의 가장 높은 거잖아요. 의대 빼면. 합 4는 내가 맞출 수 있어.
라고 해서 합사 대학만 쫙 쓰고 난 다음에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도 논술 보러 못 가는 학생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요. 수두룩이에요.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보수적으로 판단하세요. 현재의 성적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대학별로 반영 과목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고별 추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런 모양으로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을 픽스 해야 돼요. 3개, 4개 정도의 대학을 픽스하고 그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조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할 때의 포인트,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첫 번째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학생부 종합, 그 대학이 이야기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나의 학생부랑 연관성이 있나 없나, 이걸 보는 게 두 번째예요. 됐죠? 근데 서울 상위권 대학은 요즘에 상당수가 수능 최저를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어느 정도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차츰 살펴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 학생부가 두껍지를 않아서 왜 이러실까? 선생님, 저는 3년 내내 진로 희망이 일관된 진로 희망이 아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대학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갈 때 학생부가 표현하는 바는 두 가지 트랙이거든요. 두 가지의 트랙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넓게 보고 있는 대학, 그러니까 넓게 책정된 대학, 그러니까 학생부를 쳐다볼 때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건 모르겠고 깊게만 들어가자, 이런 대학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대학에서 발행한 학생부 종합전형 책자를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대학은 넓게를 봅니다. 서울대학교. 그죠?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반면에 두 번째 트랙은요, 깊게 들어가는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3년대 일관된 진로 희망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고등학생을 선발한다, 그런 대학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구보다 많은 활동기 했어. 아니, 그 고등학교에서 활동한 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활동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상 실적 마찬가지고요. 자소서를 정말 현란하게 잘 써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잘 쓴 자소서와 못 쓴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다음 기회에 선생님이 별명이 자소설 대마왕이거든요. 학생들이 선생님이랑 자소서 상담하고 가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갑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소서는 능력을 끄집어내는 서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막 자소서만 휘황찬란하게 적어와요. 선생님이 북북 찢습니다. 그건 의미 없는 자소서거든요. 자소서의 핵심은 나의 역량이 얼마만큼 녹아져 있느냐예요. 그럼 나의 역량을 증명하는 서류가 뭐예요? 학생부예요. 그 부분이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잘 고민을 해보세요. 2022학년도 학종 선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선발 인원이 서울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선발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지방은 늘어났지만 서울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 선발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경쟁률은 올라갈 겁니다. 당연하죠.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들 많았으니까 경쟁률은 올라갈 거예요. 그럼 대학의 입장에서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 기술 자체를 정교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발의 고도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선발 자체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매우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한 거 고민해 주세요. 두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부의 합격생들의 내신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진짜로 넓어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제발 난 내신이 이래서 학종은 안 돼. 웃기고 있네. 그렇죠? 그러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준비의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전략의 하나의 방법 알려줬잖아요. 난 넓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빙고.
선생님, 저는 깊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만 주구장창 팠습니다. 빙고. 전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요, 수시는 올해 특히나 인문계열, 자연계열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분명히 하향 지원을 해야 돼요. 수시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포인트만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학생부 종합 전형은 시험입니다. 따라하세요. 빨리 채팅창에 치세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시험이다. 문장으로 반드시 치세요. 입으로 말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게 본질이 뭐냐를, 스피릿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빨리 치세요. 얼마나 올라오는지 한번 보자.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는 거 맞죠? 올라와야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시험이다. 빨리 올리세요. 좋아요. 입으로도 말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시험이다. 됐어요? 그럼 시험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평가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맞죠? 미적분, 시험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미적분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적분이 뭔지를 알고 미적분 문제를 풀 줄 알아야 시험에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시험입니다. 그러면 평가 요소가 미적분은 미적분 문제를 풀 줄 아는 거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있겠죠. 다른 거 평가 안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거 평가 안 합니다. 뭐만 평가해요? 평가 요소에 나온 것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이 어떤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선생님 그거 다 모르겠는데요.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죠. 왜? 이건 시험이니까. 시험 공부하셔야죠.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누구를 선발하는지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왜 몰라요? 대학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비판적 사고력이 있는 학생. 4가지 요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1번이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학생부에서 뭘 보여주면 돼요? 비판적 사고력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돼. 그러면 그 학생 무조건 합격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선생님 그렇게 한양대 보내거든요. 왜? 그것만 본다고 했으니까. 왜 안 믿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평가 요소예요. 학인전발이라고 선생님이 이름 붙였는데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학생부에 이 4가지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다른 거 다 빼고. 다양한 활동 웃기고 있네. 그건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요. 현란한 선생님 저는 행동 발달 사항이 교과서에 되게 현란 그 자체 막 웃기고 있네.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시험을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필요 없어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너의 학업 역량은 있니? 인성은 있니? 전공적 합성은 있어? 발전 가능성은 있어?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학생부에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전 고3인데요. 당연하죠. 지금 하나만 딱 찍어서 학생부에 그 내용을 보여주시면 돼요. 진짜로요. 자, 학업 역량만 샘플로, 시간이 없으니까 학업 역량만 샘플로 말해줄게요. 학업 역량, 학기별, 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가? 네, 선생님 보세요. 내신 보잖아요. 아니, 내신 누가 안 본다 그랬어요? 봐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때 학업 역량은 내신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대학에 올라갔을 때 기초 학업 능력이에요. 기초 수학 능력이요. 닦을 숫자예요. 매스매트 말고요. 닦을 숫자예요. 스스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기초적인 능력이 있는지만 학생부를 통해서 검증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을 의미 있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3이고 지금 이걸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3번째 거로 가세요. 무조건. 이건 선생님이 거의 확률 100%의 합격 확률 100%에 준하는 3번째 문장. 선생님이 무척 사랑하는 문장이거든요. 뭐예요? 읽어봐.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느냐. 그러면 보여줘야 하는 요소가 몇 가지? 2가지. 여러분의 교과서 특 여러분들의 학생부에 2가지를 보여주면 돼요. 뭐? 선생님 저는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학생부 3학년 학생부 어디를 봐도 이 자식이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네. 2번째, 학교에서 한 거 말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시켜서 한 거 말고요. 내가 노력한 거예요. 그 2가지를 보여주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성적인 요소도 좀 중요하긴 한데 일단 넘어갑시다. 전공 적합성이 오해가 많아요. 전공과 관련된 활동 아니에요, 여러분. 계열 적합성이에요. 이거 하나만 딱 알려드릴게요. 전공 적합성이 아니고요. 계열 적합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공에 해당되는 활동, 예를 되게 단순한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난 노후논문학과를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노후논문학과 쓸 거예요. 서서문학과 쓸 거예요. 저 스페인어학과 쓸 거예요. 생각해봐. 고등학교에서 전공 적합성이 어디 있어요? 웃기고 있네요. 없잖아요. 고등학교에서 노후논문학과 전공 적합성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어문 계열 적합성이죠. 어문 계열 적합성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정말 수준 떨어지는 전공 적합성 이야기하지 말고 무조건 계열 적합성. 전공 적합성이라고 쓰고 계열 적합성이라고 읽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발전 가능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네 번째 거야. 소리 내서 읽어봐. 이거 소리 내서 읽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거든요. 소리 내서 읽는 거. 교내 활동 과정에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선생님, 저는요, 발전 가능성이 뛰어난 학생이에요. 아니, 봐봐요. 여러분들이, 난 발전 가능성이 뛰어난 학생이야. 학생부를 봤더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담임 선생님 1학년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발전 가능성이 뛰어난 학생입니다라고 적어줬어. 그럼 입학사정관이 그걸 쫙 보면서 이 학생이 진짜 발전 가능성이 뛰어나구나라고 믿어줘요? 아니요. 1도 안 믿어요. 왜요? 슬픈 이야기지만 1도 안 믿어줘요. 왜요? 그건 그냥 주장이죠. 이 학생이 우수합니다라고 하는 주장일 뿐이에요. 그 주장을 어떻게 다 믿어요? 왜 안 믿어줄까요, 대학이요?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학생부에는 나쁜 말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학생을 미화시켜서 적는 게 학생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모든 미사 요구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포인트가 뭐예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발전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하면 되죠. 교내 활동 과정에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장면을 딱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거 어디에 들어가요? 자율활동. 어디에 들어가요? 교과 세특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학생부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 그러면 빙고. 그러면 1단계 합격. 가서 너 여기에 적혀있는 문제 해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답하면 2단계 최종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점을 해결한 거. 고3인데 지금이라도요, 얼마든지 선생님 이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름방학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게요. 기록. 그거면 충분하다니까요, 여러분. 고3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인생을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거예요. 창의 주제 활동이요. 자율활동에 입력되는 내용이 행사활동 이런 거 다 빠져요. 뭐 금연교육 받았습니다. 성교육 받았습니다. 그런 거 다 빠집니다. 그리고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율활동에 그런 내용이 입력돼 있잖아요. 그거 다 빼세요. 무조건 뭐예요? 창의 주제 활동이요. 학년별, 학교별, 학급별 특색활동. 근데 지금 고3이라면 학년별 특색활동 지금 만드는 거 어려워요. 학교 특색활동은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학급 특색활동이에요. 우리 학급에서는 올 한 해 내지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특색활동을 합니다. 그 특색활동을 하면서 고민했던 내용 주제 선택활동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학생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고등학교에서 이런 자율활동을 만든 학생이 있네? 불러보자. 이게 3배수의 의미예요. 불러서 질문해보자.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학급활동 만드세요. 담임 선생님하고 회장이랑 지금 당장 카톡. 선생님, 저희 학급에 이런 특색활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생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율활동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율활동 기록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글이요, 입학사정관 눈에는 딱 두 단어만 보입니다. 다 없어져요. 뭐가요? 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는 다 없어지고요. 회장이라는 글자만 입학사정관 눈에 보여요.
왜요? 나머지는 다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대학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 전부 다 유사도 검색에 다 걸립니다. 유사도 검색에 다 걸리기 때문에 그건 다 지워져요.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통과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다 복사해서 붙여놓은 학생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학생부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 빈칸인데 어떻게 평가해요? 탈락.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걸 여러분들이 학급 특성 활동을 하면 자율활동에 빈칸이 없어져요. 교과서 특히 빈칸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평가 대상이 된다고요. 그러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우리 학교는요, 선생님이 안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블라인드 평가예요. 여러분의 학교가 뭘 했는지 대학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이제 포인트는 뭐예요? 그 모르는 고등학교에서 그 학교 분위기에서 네가 뭘 했냐고. 네가 뭘 했냐고.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냐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자, 서울시립대학교 지원자입니다. 합격자입니다. 이거 학종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지원자만 봤어요. 일반고 지원자 평균 2.63, 지원자 합격 2.24. 내신 2등급. 선생님 봐요. 내신 2등급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건 평균이라고요. 그럼 진짜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특목고 아니고 자사고 아니고 다 빼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자 1등급에서 8등급. 합격자를 보니까 1등급에서 5.2등급. 일반계 고등학교의 5.2등급 학생이 서울시립대에 합격한다고요. 뭘로요? 학종으로. 그럼 그 학생은 어떻게 합격했을까요?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한 학생이에요. 포인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넘어가고요. 자,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가장 이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민하고 수시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빨리 사진 찍어 놓으시고 캡처해 놓으시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궁금하냐? 나의 궁금함, 지적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궁금함을 학교 생활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만 학생부에 보여주시면 돼요. 그게 연결고리만 가지면 되거든요. 수업에서 궁금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 읽었어. 책 읽고 난 다음에 뭐 했어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대학의 인재상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건 대학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책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 고도화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올해 자기소개서 미제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가 있는 대학이라면 역량 중심의 자소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오늘 하나의 팁을 더 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팁이요.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내가 이 과목을 왜 선택했는지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교과서 특에. 대학이 그거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논술에 대한 이야기 해봅니다. 논술은 사실 크게 중요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비율 자체도 조건이와 주요 대학에 차지하는 비율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만 딱 기억해 둡시다. 논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키포인트는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요. 그죠? 100대 1의 경쟁률이 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죠? 문과대학 살펴보면 249대 1 한의외과. 서울시립대 자유전공 168대 1. 100대 1이 넘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 최초 경쟁률 77대 1인데 최종 경쟁률이 29대 1이에요. 차이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했냐? 통과하지 못했냐? 통과하기만 하면 상당히 경쟁률 자체가 학종 경쟁률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할 수 있냐 없냐. 선생님 내신 성적, 아니요. 내신 성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1등급, 내신 성적 1등급이 210점이고요. 2등급이 208점이에요. 1000점 만점에 2점입니다. 의미 없어요. 어디까지요? 6등급까지, 5등급까지는 내신 성적이 아무 의미가 없고요. 6등급, 내신 6등급 정도 되면 이제 논술 문제, 작은 문제 하나 정도로의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신은 크게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논술 지원 전략의 핵심적인 것 반드시 보수적으로 판단해라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경쟁률 상승하기 때문에
논술 역량이 강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세 번째, 지금 논술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나한테 맞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별 유형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열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대학이 이 논술 전형을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자료들 써먹으면 돼요. 근처에 유명한 그죠, 학원이 없어서, 논술 학원이 없어서 웃기고 있네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대학이 발표한 자료들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학이 지금 막 모의논술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 모의논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증명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을 활용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는 3년 전 기출, 4년 전 기출부터 문제를 차근차근 그 대학을 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논술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자, 어쨌든 선생님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었는데 조금 시간이 짧아서 후다닥 넘어간 게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 메일 주소입니다. 메일 주소 한번 보시고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머리에다가 강원이라고 다세요. 그 강원 이렇게 다시고 선생님 이렇게 해서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선생님이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돌멩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멩이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터, 영어의 피터입니다. 어떤 돌멩이냐면 딛고 올라가는 돌멩이에요. 반면에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돌멩이는 어떤 돌멩이냐면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돌멩이에요. 뭐 하는 돌멩이요? 걸려 넘어지는 돌멩이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페트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그게 분명히 스칸달룸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게 문제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페트라로 만드는 건 나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입시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들의 페트라로 만드세요. 어떻게 하면 이걸 딛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성장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 결과 입시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권투를 빕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 2개만 딱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량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세특이 대입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세특 잘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질문해 주셨는데 세특 중요합니다. 특히나 작년부터 세특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의 세특 학생부 종합전형은 세특이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해도 이제 무리가 없습니다. 세특 잘 만드는 방법 어디 있나요? 선생님이 아까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짧아서 다 이야기를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이야기했습니다. 뭐예요? 세특을 넓게 펼치거나 아니면 깊게 파고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제발 어떤 과목은 넓게 펼치고 어떤 과목은 깊게 들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일관성 있게. 학종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일관성 있게. 어떤 과목이 넓게 펼쳤다면, 주요 과목이 넓게 펼쳤다면 나머지 과목도 넓게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다양한 경험. 이해됐죠? 그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두 번째, 긍정의 달인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비 고3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학생부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비 고3이니까 예비 고3? 예,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이야기겠죠. 고등학교 2학년 팬데믹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왜 이러세요? 팬데믹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니요, 학생부에. 그래서는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율활동. 그죠? 학급 특색 활동.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도 학교에서 안 해줘. 선생님, 우리 학년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 아유, 그래서 대학 안 갈 거예요? 왜 이러세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면 우리 반에서 내가 만들면 돼요. 학급 특색 활동. 선생님 함께 만듭시다. 온 오프라인. 온라인이 더 좋죠. 사실 선생님 학교는 선생님이 온라인 프로그램 엄청 많이 만들었거든요. 학급 특색, 학년 특색, 학급 특색 활동으로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드세요.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선생님의 강의가 여러분들의 멋진 페트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선생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